그날 객석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관객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성문화재단이 주최한 올해의 갈라 콘서트.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격이 높다고 알려진 이 무대를 보기 위해 재계의 거물들과 문학의 명사들, 각국 대사관의 외교관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다. 무대 뒤편에서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객석에서는 프로그램북을 넘기며 오늘의 연주를 기대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누구나 완벽한 밤이 될 거라 믿고 있었다. 이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클래식 음악가로서 최고의 영예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윽고 객석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2,000개의 숨소리가 하나로 가라앉았다. 거대한 무대 위 검은 그랜드 피아노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내려앉았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왼쪽으로 향했다.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다. 그런데 무대 위로 걸어 나온 남자는 프로그램 북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그가 입고 있는 것은 턱시도가 아니었다. 단정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운전기사의 검은 정장이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긴장도 두려움도 설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다. 인사도 미소도 어떤 설명도 없이 곧장 피아노 앞에 앉았다. 긴 손가락이 천천히 건반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다. 홀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건 아마추어의 손끝이 아니었다. 첫 소절부터 공기의 질이 달라졌다. 음 하나하나가 천장까지 치솟았다가 관객의 가슴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숨을 참는 소리, 누군가 입을 가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손이 멈췄고 음향 감독은 헤드셋을 천천히 벗어들고 멍하니 무대를 바라봤다. 객석 한쪽에서는 한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음악평론가가 프로그램 북을 미친 듯이 뒤적이며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북 어디에도 이 남자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 홀 안에서 가장 먼저 굳어버린 사람은 따로 있었다. VIP석 한가운데 한성그룹 서정환 회장. 수십 년간 재계의 정상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그 남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 앉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오직 무대 위 그 젊은 남자의 손끝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선율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 소리를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다시 마주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이 연주를 알고 있었다. 이 손길을, 이 숨결을, 이 음악이 품고 있는 슬픔의 색깔을. 평생을 잊으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소리였다. 대체 운전기사가 왜 저 무대 위에 있는 걸까? 회장은 왜 저토록 흔들리고 있는 걸까? 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리고 2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운전기사 정장 차림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아무 일도 없던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다.
시퀀스 1 대본.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재호의 눈이 떠졌다. 좁은 원룸의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재호는 소리 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걸이에 걸어둔 검은 정장을 입었다. 다림질 자국 하나 없이 깔끔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는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관절이 유연하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으면서도 어딘가 단정했다. 운전기사치고는 유난히 고운 손이었지만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6시 정각. 재호는 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회장 전용 검은색 세단의 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도를 22도에 맞추고 뒷좌석에 생수 한 병과 조간신문 3부를 가지런히 준비해 두었다. 신문에 접힌 방향까지 신경 썼다. 회장이 오른손으로 집어 펼치기 편한 각도. 3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는 루틴이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에게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다. 조용하고 반복적이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시간. 7시. 서정한 회장이 본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실장과 수행원 2명이 뒤를 따랐다. 재호는 이미 차문 앞에 서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회장이 뒷좌석에 오르면 조용히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다. 3년 동안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거의 없었다. 회장은 재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재호도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서로에게 편한 거리이기도 했지만 그 침묵 속에 어떤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오전 일정은 한성문화재단 방문이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재단 건물은 통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현대식 건축물이었다. 차를 현관 앞에 세우자 대기하고 있던 재단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현관 유리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한도영 상무였다. 도영은 환하게 웃으며 회장에게 다가갔다. 이탈리아제 양복에 광이 나는 구두.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다. 회장님, 오늘 재단 운영 보고 준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릴 것도 있고요. 그래, 들어가지. 회장이 짧게 답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영의 시선이 차 옆에 서 있는 재호에게 향했다. 재호는 운전석 문 옆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도영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스르륵 사라졌다. 그 자리에 무심한 우월감이 깔렸다. 마치 길가의 가로등을 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 있어도 없는 존재. 기사 양반, 차 여기 세워두지 말고 지하로 빼. 현관 앞에 이러고 서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재호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도영은 이미 돌아서서 회장을 수행하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재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화가 나지 않는 건지, 화를 숨기는데 익숙한 건지, 겉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차에 올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하 2층 주차장은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재호는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라디오도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앞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3년 동안 수백 번 반복한 시간이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높은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다. 서윤아였다. 재단 기획팀에서 일하는 회장의 손녀.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윤아는 재호의 차를 발견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재호 씨, 밥은 먹었어요? 재호가 창문을 내렸다. 아, 네. 아까 간단히 먹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재단 직원 식당은 아직 점심시간이 시작도 안 됐고 이 건물 주변으로 편의점 하나 없는 곳이었다. 거짓말인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유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다. 커피, 따뜻한 거.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시면 추우니까. 재호는 잠깐 망설이다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건 알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유나는 가볍게 웃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다보았다. 재호 씨는 원래 뭐 하셨어요? 운전기사 하기 전에.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이내 멈췄다. 별거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했죠. 유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유나는 생각했다. 30 초반의 젊은 남자치고는 눈이 너무 깊었다. 뭔가를 포기한 사람 특유의 고요함. 유나는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비슷한 눈을 본 적이 있었다. 무대를 떠난 연주자들의 눈. 물론 그건 착각일 수도 있었다. 오후 3시 회장의 일정이 끝났다는 호출이 왔다. 재호는 차를 현관 앞으로 빼고 대기했다. 회장이 나왔고 그 뒤를 도영이 따르고 있었다. 도영은 회장에게 연신 웃으며 다음 주 이사회 안건에 대해 보고를 이어가다 재호가 차 문을 열자 흘끔 쳐다봤다. 기사 양반, 오늘 삼성동 거래처 들렀다가 저녁에 회장님 댁까지 모셔야 하니까 딴짓하지 말고 대기해. 네. 도영은 그 짧은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재호를 내려다봤다. 내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말을 그렇게 배웠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처음부터 똑바로 해. 어디서 건방지게. 도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재호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다. 회장은 신문 너머로 아무 표정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호는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저녁 9시. 회장을 자택에 내려다 드린 뒤 재호는 차를 본사 주차장에 반납하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다. 지하철 안에서 문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 속 유리창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32살. 누가 보면 그냥 야근하고 돌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원룸에 돌아온 재호는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간단히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다. 좁은 방에는 특별한 가구가 없었다.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낡은 액자 하나. 액자 속 사진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재호는 그걸 꺼내보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다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건반 위를 달리듯 길고 가는 5 손가락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춤을 추었다. 빠르게, 느리게,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만 하는 그의 유일한 버릇. 그 손가락 끝에 무슨 곡이 흐르고 있었는지는 재호만이 알고 있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재호는 손을 내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질 것이고 같은 정장을 입고 같은 차를 몰고 같은 하루를 살 것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시퀀스의 대본. 며칠 뒤 재단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한성문화재단이 올해의 갈라 콘서트를 위해 초청한 세계적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로 코발레프. 그가 연습 중 손목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공연까지 한 달. 재단 기획팀 사무실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코발레프 측 매니저한테 연락했는데 최소석 다른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나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어두워졌다. 이번 갈라 콘서트는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였다. 회장이 직접 챙기는 행사. 재계 인사는 물론이고 문학의 명사, 외교관까지 초대장이 이미 발송된 상태였다. 티켓도 전석 매진이었다. 실패는 선택지에 없었다. 코발레프 측에서 대체 연주자 추천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급하게 구해야 하는 건 우리 쪽 사정이니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체 피아니스트를 섭외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국내 연주자 중에서 빨리 리스트를 뽑아야 해요. 유나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도영 상무였다. 도영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입을 열었다. 국내 연주자? 이 무대에 국내 연주자를 세운다고? 수준이 안 맞지. 상무님, 시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해외 연주자를 다시 섭외하려면 일정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획팀은 신경 꺼. 나한테 마침 딱 맞는 사람이 있어. 도영은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영이 밀어주는 피아니스트가 누구인지는 대략 짐작이 갔다.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무대에 서는 사람. 재단의 격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도영은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있었고 기획팀이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유나는 복도에서 도영과 마주쳤다. 도영은 통화 중이었는데 유나를 보더니 전화를 잠시 끊고 말했다. 유나 씨, 괜히 딴 데서 피아니스트 알아보지 마. 내가 다 정리할 거야.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직접 보고할 테니까. 상무님, 이번 공연은 재단 20주년 행사입니다. 최소한 후보를 두세 명은 놓고 비교해야. 내가 한다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 도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 한 명이 둘의 기류를 감지하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다. 유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회장의 손녀라고 해도 재단 안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건 도영이었다. 도영은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대며 걸어갔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주먹을 쥐었다. 그날 오후 재호는 지하 주차장에서 여느 때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차 안에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유나가 나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유나는 재호의 차 옆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다. 재호 씨? 네.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재호는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나는 그 멈칫함을 놓치지 않았다. 잘 모릅니다. 그쪽은 문외한이라. 진짜요? 왠지 좋아할 것 같았는데. 왜요? 몰라요. 그냥 느낌이요. 재호 씨 손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운전만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 재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재호는 이미 시선을 앞으로 돌린 뒤였다. 유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재호는 회장을 자택에 내려다 드리고 차를 주차장에 반납한 뒤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늘 같은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역 앞 편의점에 들렀다. 캔커피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주머니에서 낡은 이어폰을 꺼냈다. 핸드폰에 연결하고 귀에 꽂았다.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소나타였다. 쇼팽이었을까? 라흐마니노프였을까? 어떤 곡인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재호에게는 달랐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평소의 무덤덤함이 사라지고 눈가에 아주 옅은 떨림이 스쳤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마치 오랜만에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재호는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캔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섰다. 원룸으로 돌아온 재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들어 올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액자를 꺼냈다. 이 방에 온 뒤로 처음이었다. 액자 속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 턱시도를 입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객석 너머로 기립박수를 치는 관객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틀림없이 재호였다. 같은 길고 가는 손가락, 같은 깊은 눈. 하지만 그때의 눈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빛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엄지로 사진 속 피아노를 한번 쓸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서랍 속에 넣고 닫았다. 그리고 불을 껐다. 한편 재단에서는 도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밀어넣으려는 피아니스트는 해외 유학파 출신이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실력보다 로비로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주요 콩쿠르 입상 경력도 없었고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독주에 한번 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한성문화재단 20주년 갈라 무대에 선다?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었다. 도영은 이 피아니스트의 에이전시와 이미 계약 조건까지 협의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계약 속의 재단 예산과는 별개로 도영 개인에게 돌아가는 커미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에이전시 대표와 도영은 대학 동기 사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 둘 다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 유나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다. 도영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갈라 콘서트까지 28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갈라 콘서트까지 20일. 도영은 자신이 밀어넣은 피아니스트 정민호의 계약을 거의 확정짓고 있었다. 재단 기획팀에는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이미 에이전시와 출연료까지 합의한 상태였다. 출연료는 코발레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계약서에는 별도의 부대 비용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되어 있었다. 유나는 그 사실을 팀장을 통해 뒤늦게 전해 들었다. 팀장님, 정민호요? 그 사람 최근 독주의 평가가 어땠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근데 상무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라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20주년 갈라에 그 수준의 연주자를 올리면 재단 망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시면. 유나 씨, 그러니까 조용히 해. 상무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팀 전체가 곤란해져.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에게 직접 말하면 될 일이었지만 그건 도영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재단 안에서 도영의 영향력은 유나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직원들 대부분이 도영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회장에게 올라가는 보고는 모두 도영의 손을 거쳤다. 유나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퍼질까봐 유나는 늘 조심스러웠다. 재단에서 자기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그래서 더 참았고, 그래서 더 답답했다. 그날 오후 도영은 재단 로비에서 에이전시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둘의 표정은 밝았다. 사업적 만남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 사이의 가벼움이 느껴졌다. 마침 회장을 모시고 재단에 도착한 재호는 현관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도영과 에이전시 대표가 서류 봉투를 교환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재호의 눈이 잠깐 그쪽을 향했다. 서류 봉투 위에 적힌 에이전시 이름이 보였다. 클래식 음악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곳이었다. 재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시선을 거뒀다. 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도영이 달려왔다. 회장님, 갈라 콘서트 대체 연주자건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민호라고 유럽에서 활동하던 실력파 피아니스트입니다. 정민호? 들어본 적 없는데. 아, 국내에서는 아직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유럽 쪽에서는 꽤 인정받는 연주자입니다. 제가 직접 연주 영상도 확인했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도영이 뒤를 따르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회장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관심이 있는 건지, 그저 듣고 넘기는 건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다. 재호는 차 문을 닫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재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같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콘크리트 벽만 바라보는 시간. 하지만 그날은 뭔가가 달랐다. 재호의 오른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건반을 더듬는 것처럼. 검지부터 소지까지 차례로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 어떤 곡의 도입부 같기도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고 움찔하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1시간 뒤 유나가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커피가 아니었다. 유나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울었다기보다는 화를 꾹 참은 뒤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재호의 차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재호 씨, 혹시 정민호라는 피아니스트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클래식 모른다면서 피아니스트 이름을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답답해서요. 이번 갈라 콘서트에 엉뚱한 사람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저 혼자 막을 수가 없어서.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유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 미안해요. 기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곤란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들어드리는 거야 괜찮습니다. 유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3년 동안 재호가 업무 외의 말을 한 건 거의 처음이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유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재호 씨. 유나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간 뒤 재호는 한참 동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갈라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2,000석 규모의 무대, 스포트라이트 아래 검은 피아노가 놓여 있고 객석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때 익숙했던 풍경,
한때 자신의 세계였던 곳. 재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날 저녁 회장을 자택에 내려다 드린 뒤였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다가 처음으로 재호에게 말을 걸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업무 외의 말이었다. 재호 씨, 네, 회장님. 요즘 재단이 좀 시끄럽지? 재호는 잠깐 망설였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 그렇겠지.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음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아무리 오래돼도 잊히질 않아. 재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울렸다. 재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음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아무리 오래돼도 잊히질 않아. 그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다. 재호는 천천히 핸들에서 손을 떼고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재호 자신도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갈라 콘서트까지 20일.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갈라 콘서트까지 열나흘. 유나는 혼자서 대체 피아니스트 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도영이 밀어넣은 정민호의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후보를 회장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해외 연주자들의 영상을 찾아보고 국내 음대 교수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옛 은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급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 달 안에 2,000석 규모 갈라 무대에 설 수 있는 피아니스트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한 달? 유나야, 그 수준이면 최소 반년은 잡아야지. 지금 시간이 비는 사람 중에 그 무대에 맞는 사람은 솔직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유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실력이 되는 연주자들은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었고 시간이 비는 연주자들은 이 무대의 격에 맞지 않았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늦게까지 재단 건물에 남아 있었다. 같은 팀 후배가 퇴근하며 물었다. 선배, 오늘도 늦게까지 하세요? 응, 좀만 더 하고 갈게. 정민호 계약 거의 확정이라던데 이제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지 않아요? 유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확정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야. 후배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갔다. 사무실에 유나 혼자 남았다. 모니터 속 연주자 리스트를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를 껐다. 마땅한 후보가 없었다. 사무실에 불을 끄고 복도로 나오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먼 소리.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건물 어디에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피아노 소리였다. 녹음이 아니었다. 누군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직접 치고 있는 소리였다. 유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2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자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재단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소연회장이었다. 평소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구석에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조율도 제대로 안 된 장식에 가까운 피아노. 유나는 그 피아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소연회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유나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숨이 멎었다. 어두운 소연회장 안 천장의 비상등만이 희미한 빛을 내리고 있었다. 그 빛 아래 한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정장 상의 단추가 풀려 있었다. 박재호였다. 회장의 운전기사 박재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건 취미로 피아노를 배운 사람의 연주가 아니었다. 조율이 안 된 낡은 피아노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프레이징이 살아있었다. 강약의 조절, 페달의 사용, 손목의 각도까지 전부 프로의 것이었다. 아니, 프로 이상이었다. 유나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었다. 음대를 나왔고 수많은 연주를 들어왔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이 연주가 어떤 수준인지. 재호의 눈은 감겨 있었다. 악보도 없었다. 모든 음이 그의 기억 속에서, 그의 몸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곡은 쇼팽의 발라드 제1번이었다. 서정적이면서도 격렬한 감정의 폭이 거대한 곡. 재호는 그 감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건반 위에 쏟아내고 있었다. 조용한 도입부에서 시작해 점점 고조되는 중반부, 그리고 폭풍 같은 클라이맥스. 낡은 피아노가 비명을 지르듯 울렸지만 그 소리마저 아름다웠다. 유나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곡이 끝났다. 마지막 음이 소연회장 안에 길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재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건반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났다. 구두 소리가 날까봐 신발을 벗어들고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야간 경비원이 말을 걸었다. 아이고, 서 기획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좀 늦었네요. 저기, 혹시 지하 소연회장에 누가 들어간 거 보셨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소연회장이요? 거긴 요즘 아무도 안 쓰는데. 아, 그러고 보니 기사 양반이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건 봤는데 소연회장까지 간 건 모르겠네요. 기사 양반이요? 박재호 씨요? 네, 회장님 기사분이요. 가끔 늦게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유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온 유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재호는 몰랐다. 누군가 자신의 연주를 들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재호의 연주를 계속 떠올렸다. 쇼팽 발라드 제1번. 유나 자신도 학생 시절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곡이었다. 기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삶의 깊이가 있어야 했다. 슬픔을 알고 상실을 알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재호의 연주에는 그것이 있었다. 유나가 음대에서 수백 번 들었던 연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교수들의 연주보다도 어쩌면 유나가 지금까지 직접 들어본 연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었을 수도 있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에 글자를 쳤다. 박재호, 피아니스트. 검색 결과가 떴다. 유나의 눈이 커졌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재호가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건 다음 이야기에서다. 유나의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검색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박재호. 10여 년 전 유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한 천재 피아니스트. 당시 나이 20살. 유럽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한 신예였다. 기사 속 사진에는 턱시도를 입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다. 기사를 더 읽어내려가자 우승 직후 갑작스럽게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유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 뒤로 박재호라는 이름은 클래식 음악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유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재호를 찾았다. 지하 주차장. 재호는 여느 때처럼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호 씨, 네. 어젯밤에 소연회장에서 피아노 치셨죠? 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재호는 곧 평소의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들었어요. 쇼팽 발라드 제1번. 그리고 검색했어요. 박재호. 국제 콩쿠르 우승자. 침묵이 흘렀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재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의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상관없다니요? 재호 씨, 그 실력이면. 유나 씨. 재호가 처음으로 유나의 이름을 불렀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재호의 눈이 간절했다. 3년 동안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던 그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두려움. 아니,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것. 마치 겨우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건드린 사람의 눈이었다.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유나는 돌아서며 말을 덧붙였다. 근데 재호 씨, 한 가지만요. 피아노가 그리우신 거 아니에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더 묻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로부터 열흘이 흘렀다. 갈라 콘서트 사흘 전. 재단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도영이 밀어넣은 피아니스트 정민호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무대의 제안을 받은 것이었다. 도영은 에이전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돼? 계약서까지 썼는데 사흘 전에 빠진다고? 전화 너머로 돌아오는 대답에 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위약금을 물겠다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에이전시 측은 건강상의 불가항력이라며 빠져나갔다. 도영이 직접 챙긴 일이 이 모양이 된 것이다. 회장에게 보고할 면목이 없었다. 재단 기획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흘 뒤면 2,000명의 관객이 그 자리에 앉는다. 초대장을 받은 재계 인사들, 외교관들, 문학의 명사들. 무대는 준비되어 있고 조명도 음향도 다 세팅이 끝났다. 포스터가 인쇄되었고 언론 보도자료까지 나간 상태였다. 피아니스트만 없었다. 빈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만 내려앉는 그림.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유나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흘 안에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연주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단 20주년 기념 행사를 취소한다.
그건 재단의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눈을 떴다. 갈라 콘서트 당일. 개막 2시간 전. 무대 뒤 대기실은 장막 같은 침묵에 감싸여 있었다. 피아니스트 없는 갈라 콘서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도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구석에서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다. 지난 사흘간 손이 닿는 곳에 전부 연락을 돌렸지만 당일 무대에 설 수 있는 피아니스트는 끝내 찾지 못했다. 회장은 VIP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고 객석에는 이미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바라본 객석은 검은 바다 같았다. 곧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빛이 내려앉을 시간이었다. 빈 피아노 앞에. 그때 무대 뒤 통로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검은 정장. 운전기사의 옷차림 그대로였다. 박재호였다. 유나가 놀란 눈으로 재호를 바라봤다. 재호 씨, 설마. 재호는 유나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다. 하지만 눈 속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여는 사람의 눈이었다. 유나 씨가 물었잖아요. 피아노가 그리우냐고.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치고 올게요. 재호는 그 말을 남기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도영이 소리쳤다. 야, 기사 양반이 왜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재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2천여 명의 관객 앞으로. 객석이 웅성거렸다. 턱시도가 아닌 운전기사 정장. 프로그램북에 없는 이름. 누군가는 실소를 흘렸고 누군가는 당황한 얼굴로 옆 사람을 쳐다봤다. 재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길고 가는 10개의 손가락이 잠깐 머물렀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다. 홀이 얼어붙었다.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숨소리마저 멈췄다. 2,000개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음 하나가 천장을 뚫고 올라갔고 다음 음이 객석 위로 쏟아져 내렸다. 운전기사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만들어내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옷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홀에서 수십 년간 열린 수많은 연주회를 통틀어 이런 소리가 난 적이 있었던가. 객석 한쪽에서 음악평론가가 옆 사람의 팔을 잡았다.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잡은 것이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유나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연주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10여 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건반 위에 쏟아내는 한 남자의 고백. 그리고 VIP석 한가운데 서정환 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연주가 끝났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길게 울려 퍼졌다. 3초, 5초, 10초. 정막이 이어졌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간이었다. 재호는 건반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내리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객석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박수가 시작됐다. 1명, 2명, 10명.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기립했다. 2천여 명의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다. 함성이 섞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앞줄에 앉은 외교관 부인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고 뒷줄의 한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음향 감독이 헤드셋을 벗어들고 옆 사람에게 말했다. 20년 동안 이 홀에서 일했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이라고. 재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객석을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미소도 손을 흔드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하나에 객석의 박수가 더 커졌다. 무대 뒤로 돌아온 재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도영의 목소리였다. 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누가 허락했어? 기사 주제에 감히 무대에 올라가? 재호는 아무 말 없이 도영을 지나쳤다. 도영이 재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가 앞을 막아섰다. 상무님, 지금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들고 싶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 공연은 취소됐어요. 상무님이 데려온 피아니스트가 도망쳤으니까요. 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변 스태프들이 눈치를 살피며 조용해졌다. 도영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소란을 피우면 자기 잘못이 더 부각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재호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여 년 만의 무대였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유나가 다가왔다. 재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재호는 물컵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3년 동안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좀 떨리네요. 오랜만이라. 유나도 웃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재호 씨, 아까 객석에서 할아버지 표정 봤어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재호 씨가 누구인지.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물컵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졌다. 그 시각 VIP 라운지에서는 서정환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방금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를. 됐어. 내가 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비서실장은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한편 공연장 로비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방금 연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음악 평론가들이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고 어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뒤로 들어가려 했다. 재단 직원들이 급하게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검색 결과를 SNS에 올렸다. 박재호. 10여 년 전 국제 콩쿠르 우승자. 갑작스러운 은퇴. 3년간 한성그룹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공연장 안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 올라왔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운전기사 정장 차림으로 피아노를 치는 남자의 영상. 제목은 이랬다. 회장 운전기사가 무대에 올라가 피아노를 쳤는데 로비에서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콩쿠르 우승자가 운전기사를? 대체 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도영은 사무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는 기사가 떠 있었다. 재호의 이름, 콩쿠르 우승 사진, 그리고 한성그룹 운전기사라는 문구.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콩쿠르 우승 경력의 피아니스트가 재벌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 언론이 파고들면 재단뿐 아니라 한성그룹 전체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수 있었다. 왜 하필 한성그룹인가? 회장과 재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기자들은 그 냄새를 맡을 것이다.
도영은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빠르게 계산했다. 이 상황이 위기인 동시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도영은 알고 있었다. 재호와 회장 사이의 연결고리. 그걸 먼저 파악하는 쪽이 주도권을 쥔다. 밤 11시 공연장이 텅 빈 뒤 재호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아 있었다. 객석에 불이 꺼지고 비상등만 켜진 빈 홀. 2시간 전 2,000명의 박수가 쏟아졌던 그 공간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재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뚜껑을 닫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닫힌 뚜껑 위를 천천히 쓸었다. 매끄러운 표면 아래로 건반 88개가 잠들어 있었다. 그 손끝에 10여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재호는 오래도록 손을 떼지 못했다. 그때 객석 뒤쪽 통로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다. 서정한 회장이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빈 콘서트홀, 꺼진 조명, 비상등의 희미한 빛 아래.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무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오래 걸렸구나.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남자 사이에 10여 년의 시간이 무겁게 놓여 있었다. 빈 콘서트홀, 비상등의 희미한 빛 아래 두 남자가 마주 서 있었다. 재호는 피아노 벤치에 앉은 채였고 회장은 앞줄 객석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 10여 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다. 오래 걸렸구나. 회장이 다시 한번 말했다. 재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했지만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것은 처음이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재호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부터 아셨으면서 왜 저를 뽑으신 겁니까? 운전기사로. 회장은 대답 대신 천천히 앞줄 객석에 앉았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재호는 기다렸다. 3년을 기다린 사람이 몇 분을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12년 전이었지.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내가 한성건설 시절 유럽의 문화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지. 나는 너를 한성의 문화 브랜드 얼굴로 쓰고 싶었어. 후원 계약을 제안했고 내 스승인 이수연 교수를 통해서 접근했지. 재호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 이수연.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수연 교수가 반대했어. 내가 아직 어리고 지금은 음악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상업적인 계약은 재호의 음악을 망칠 수 있다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사업이 급했거든. 유럽 진출 프로젝트의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내 이름이 필요했어. 그래서 수연 교수에게 압력을 넣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치 10여 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빈 객석의 어둠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고 비상등의 빛만이 회장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재호의 손이 피아노 벤치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수연 교수가 당시 한성 후원으로 운영되던 음악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나는 재단 후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어. 교수 자리, 학생들의 장학금, 연주 기회. 전부 내 손 안에 있었으니까.
수연 교수가 결국 꺾였고 너에게 후원 계약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지. 재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재호야, 이 계약은 내 미래를 위한 거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선생님을 믿어라. 그래. 수연 교수는 널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나한테 밀린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계약 후에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연주 일정이 제 의지가 아니라 한성의 사업 일정에 맞춰졌고 제가 치고 싶은 곡이 아니라 한성의 이미지에 맞는 곡을 쳐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선생님이 곤란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참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다.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다. 무대 위에서 손가락이 굳어가던 순간들. 음악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건반을 누르던 밤들. 관객의 박수가 들리지 않고 자기 심장 소리만 귀를 때리던 무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다. 나중에야 알았다. 음악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된 순간 무대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음악이 점점 제 것이 아니게 되어갔고 무대에 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냈습니다. 전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끝내고 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음악밖에 몰랐던 사람이 음악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공사장, 배달, 대리운전. 그러다가 운전기사 자리가 나왔고 그게 한성그룹 회장님 차였습니다. 알고 지원한 거냐? 네. 회장이 숨을 들이마셨다. 왜? 재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에 10여 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무언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근데 3년을 곁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어? 회장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항상 클래식을 트셨잖아요. 재단 일하실 때 눈이 달라지셨고,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거구나. 다만 그 방법이 틀렸던 거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주름진 볼 위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10여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재계의 거물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십 년간 정상에 서 있던 남자가 32살 운전기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초라했고 동시에 진심이었다. 미안하다, 재호야. 재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3년 동안, 아니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도영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밤마다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건반이 희미한 빛 아래 드러났다. 재호는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곡이 아니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슬픈 곡이었다. 빈 객석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 연주를 들었다. 두 남자 사이에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음악이 대신 말하고 있었다. 재호의 연주가 빈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다. 관객도 조명도 박수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회장은 앞줄 객석에 앉아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듣고 있었다. 재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건반 위를 걸었다. 아까 무대에서의 연주와는 전혀 다른 곡이었다. 화려하지도 격렬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느리고 한없이 투명한 소리.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한 음 한 음을 정성스럽게 놓아가는 연주였다. 곡이 끝났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 교수한테 연락한 적 있냐? 그 뒤로 없습니다. 그 사람도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자기가 널 지키지 못했다는 걸 평생 짊어지고 살고 있을 거야.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스승에 대한 원망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건 미안함이었다.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내가 수연 교수한테 연락해도 되겠냐? 왜요? 그 사람한테도 사과해야 하니까. 나 때문에 제자를 잃은 거잖아. 재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같은 원룸, 같은 천장, 같은 아침.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아니, 공기가 아니라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다. 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코끝이 붉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10여 년 동안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던 돌덩이가 어젯밤 빈 콘서트홀에서 조금 굴러내려간 느낌이었다. 재호는 세수를 하고 검은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멈칫했다. 잠깐 거울 속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길고 가는 손가락. 어젯밤 건반 위를 달렸던 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손이었다. 재호는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고 현관문을 열었다. 출근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점검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재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호야. 재호의 손이 굳었다. 10여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잊은 적이 없는 목소리. 선생님, 이수연 교수였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서 회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 어젯밤에 내가 무대에 섰다고. 다시 피아노를 쳤다고. 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나한테도 너한테도. 재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죄송합니다. 연락도 안 하고 사라져서.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수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이 바보야. 미안한 건 나지.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해서 널 보냈어. 둘 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재호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번째 눈물이었다. 선생님, 저 다시 치려고요. 피아노. 이수연의 울음이 멈췄다. 진짜? 네. 아직 칠 수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가락이 잊을 리가 없잖아. 이수연이 울면서 웃고 있었다. 재호도 웃었다. 울면서. 전화를 끊은 뒤 재호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10여 년 만에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매듭이 하나씩 느슨해지고 막혀있던 것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 일주일 뒤, 재호는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었다. 앞으로 뭘 할 건가? 다시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회장은 재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접촉이었다. 그 손길에 미안함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재호는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출근 날 재호는 늘 하던 대로 차를 점검하고 실내 온도를 22도에 맞추고 뒷좌석에 생수와 신문을 준비했다. 신문에 접힌 방향까지 같았다. 오른손으로 집어 펼치기 편한 각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루틴의 마지막이었다. 회장을 태우고 시내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늘 그랬듯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회장이 좋아하는 곡이었다. 재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바라보았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간 수천 번 반복된 풍경의 마지막이었다. 회장을 내려다 드린 뒤 재호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회장이 돌아서다 멈춰섰다. 재호야. 네. 무대 위에서 다시 보자. 이번에는 관객으로 갈 테니까. 재호는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텅 빈 원룸에 돌아왔다. 검은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마지막이었다. 내일부터는 이 정장을 입을 일이 없을 것이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다. 사진 속 무대 위의 젊은 남자. 턱시도를 입고 객석을 향해 인사하는 20살의 자기 자신. 빛나는 눈, 떨리는 손, 가슴 가득한 음악. 재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책상 위에 세워놓았다. 더 이상 엎어놓거나 서랍 속에 숨기지 않았다. 사진 속의 그 남자에게 말하듯 재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돌아갈게. 그리고 침대에 누워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허공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건반 위에 소리 없는 연주. 3년간 매일 밤 반복했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손가락이 향하는 곳이 더 이상 허공이 아닐 거라는 걸 재호는 알고 있었다. 곧 진짜 건반 위에 다시 설 것이다.